화선이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청초하고 맑으면서도 가슴속 깊이 어딘가에 아픔을 갖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그녀는 조카인 중학생 유나를 딸처럼 데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화선은 집 근처에서 작은 도시락집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화선과 유나의 옆집, 해사한 옆집 여자들과는 달리 표정도 어둡고 옷 색깔도 어둡고 심지어는 방도 어두컴컴하게 해두고 사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석고입니다. 석고의 직업은 수학 선생님인데요. 커다란 안경을 쓰고 젊은 나이지만 목과 허리도 뭔가 구부정해요. 그는 아침 출근길에 매일 화선이 운영하는 도시락집에 들러 도시락을 사가지고 학교로 갑니다. 화선도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인 옆집 남자 석고가 나타나면 그가 뭘 주문할지 미리 딱 알고 도시락을 내어줘요. 도시락을 건네받은 석고는 수줍은 듯 화선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도시락값만 얼른 계산하고는 후다닥 나가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선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조카 유나가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많이 아픈 모양인데요. 화선은 유나를 부축하면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얼른 복도로 뛰쳐나갑니다. 그때 퇴근하고 있던 옆집 남자 석고와 딱 마주쳤어요. 석고는 자기도 모르게 얼른 몸을 움직여서 화선 대신 유나를 들쳐업고 근처 병원으로 갑니다. 경황이 없고 놀라서 눈물만 흘리는 화선 대신 석고는 의료진에게 유나의 증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했어요. 유나가 치료를 받는 동안 석고는 불안해하는 화선을 침착하게 달래주고는 병원비도 내주고 약도 타다 준 후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유나는 다행히 금방 증상이 호전됐어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석고는 언제나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화선의 도시락집으로 향해요. 도시락집에는 변함없이 화선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화선은 석고에게 도시락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네면서 말해요. 어제 병원비 내주셨잖아요. 받으셔야죠. 아, 그리고 도시락은 이자예요. 화선은 고마움의 표시로 석고에게 도시락을 공짜로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친근함을 느낀 듯 이런저런 말을 걸어요. 제 조카 유나도 수학 꽤 좋아해요. 수학 선생님이시죠? 석고는 분명 화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좋은 대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쑥스러운 듯 아, 네 하면서 고개만 끄덕하고는 또 후다닥 나가버립니다. 영화는 여기서 몇 가지 장면들을 지나가듯이 슥슥 보여주는데요. 먼저 화선의 도시락 가게 바깥에서 웬 껄렁껄렁한 남자가 창문 너머로 화선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또 석고가 취미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수준급의 다이빙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석고가 출퇴근길에 자주 지나다니는 굴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을 걸을 때마다 거기 사는 노숙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요 몇 가지 장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날 밤 화선이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띵동 그녀의 집 벨이 울립니다. 유난히 열쇠는 또 어쩌고 하고 말하면서 조카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화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유나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화선의 도시락 가게 앞에서 화선을 지켜보고 있던 그 껄렁껄렁한 남자였어요. 남자는 무서운 얼굴로 야 이년아 네가 도망을 가? 그러고도 잠이 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누굴까요? 그는 화선의 전 남편이었어요. 화선은 이 폭력적인 전 남편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학교를 마친 유나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이 어린 유나까지도 무서운 눈빛으로 째려봅니다. 화선은 유나를 방으로 얼른 들여보내고는 필사적으로 남자를 거실로 끌고 나왔어요. 그러자 남자는 화선을 소파에 탁 눕히더니 막 강제로 더러운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화선은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들고 남자를 향해 던지면서 반항을 하는데 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는 소리들을 옆집 남자 석고가 다 듣고 있어요. 화선의 비명소리, 뭔가 막 물건이 날아가서 쨍그랑 깨지는 소리, 그리고 웬 남자가 거친 욕설을 내뱉는 소리까지. 석고는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서 안절부절합니다. 화선의 집에서는 여전히 이 전 남편이 미친 듯이 화선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갑자기 턱 하고 바닥으로 고꾸라져서 쓰러집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방에서 숨죽이고 숨어있던 조카 유나가 거실로 뛰쳐나와서 자기가 예전에 상으로 받았었던 커다랗고 딱딱한 트로피로 남자의 머리를 빡 내려쳤던 겁니다. 그는 이대로 정신을 잃은 걸까요?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깨어나서는 이전보다 더욱 분노한 채 이제는 어린 유나한테 달겨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그렇다 쳐도 이 소중한 조카 유나가 다치거나 맞는 건 볼 수가 없었던 화선. 그녀의 눈빛이 순간 확 차가워집니다. 화선은 얼른 전 남편의 뒤로 다가가서 다리미 줄로 그의 목을 칭칭칭 감아버렸어요. 이 남자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걸 느끼고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막 버둥거리는데요. 그럴수록 화선은 손에 힘을 꽉 주고 더욱더 끈을 조여버립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조카 유나가 얼른 몸을 일으켜 이쪽으로 다가와서 이모를 도와요. 잠시 후 남자가 버둥거림을 멈춥니다. 이모, 죽었나 봐. 유나와 화선은 숨을 헐떡거리며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띵동, 화선과 유나는 잔뜩 긴장을 하는데요. 누구세요? 화선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옆집입니다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석고였던 겁니다. 화선은 얼른 거실에 뻗어있는 전 남편의 몸을 담요로 훅 덮고 유나를 방 안으로 들여보낸 뒤 애써 침착한 얼굴로 문을 열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석고는 걱정스런 얼굴로 화선을 바라보며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소리가 좀 들려서요 하고 묻습니다. 화선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해요. 아, 그게 바퀴벌레가 나와서요. 석고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묻습니다. 죽였나요? 이 죽였냐라는 말에 화선은 자기도 모르게 흠칫 놀라면서 예? 하고 되묻는데 석고는 그런 화선을 지그시 쳐다보며 바퀴벌레 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화선은 아, 네네, 죽였어요 라고 답하고는 당황한 듯 얼른 대문을 닫아버렸어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온 화선은 커튼을 다 치고 엉망이 된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나온 유나가 화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이모, 경찰에 신고할 거야? 화선은 좌절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수해야지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유나가 또 묻습니다. 이모, 그러면 나도 자수해야 돼? 내가 제일 먼저 때렸잖아, 트로피로. 이 말을 듣고 화선은 화들짝 놀라 언성을 높여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때 또다시 띵동 벨이 울립니다. 이번엔 또 누굴까요? 화선이 문을 열어보는데 이번에도 석고였어요. 아까는 조금 망설였던 표정이었는데 이번엔 단호한 표정을 하고는 화선의 집 앞에 서 있는 석고. 제가 도울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나서 그때 신고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석고는 두 사람이 신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다 꿰뚫어 본 듯 말하는데요. 화선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석고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석고는 거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시신을 찬찬히 살펴보며 화선에게 이것저것 묻고 확인을 합니다. 석고는 이 사람이 누군지, 화선과 유나 둘이 같이 저지른 짓인지 등등 상황을 차분히 들은 후에 이렇게 말해요. 자수를 하시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나도 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판단이 어려우시겠지만 만약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제가 두 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 두 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자, 석고는 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영화를 좋아하냐고는 왜 묻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두 사람을 도우려는 걸까요? 이야기 결말까지 잘 들어주세요. 다음 날 한강 근처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형사들 여럿이 우르르 몰려와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해요. 아이고야, 머리가 완전히 그냥 문드러진 수박 같네. 이어 감식반이 면밀히 조사를 해보는데 지문이 다 망가져 있어서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형사 민범이 중얼거려요. 이거 피해자가 누군지 완전히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냥 시신을 갈았구만 갈았어. 100% 면식범이지 뭐.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야. 민범은 후배 형사와 함께 시신이 놓여있던 장소 주변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시신이 있던 곳 아주 가까운 곳에 바람 빠진 공공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요. 뭔가를 태운 듯 남겨진 잿더미 안에서는 여관 키가 하나 나왔어요. 진성여관 102호. 이 열쇠를 들고 형사 민범과 후배 형사는 당장 그 여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102호 방 안에서 웬 남자 지갑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차근차근 증거들을 모아가는 형사들. 곧이어 자료 정리를 마친 후배 형사가 경찰서 사무실로 돌아와 선배 형사들 앞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36세 남성으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11월 8일까지 신촌에 있는 한 여관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여관 열쇠도 발견이 됐고 여관에서 채취한 모발의 DNA와 피해자 시신의 것이 일치했습니다. 사인은 교살에 의한 질식사로 보이는데요. 피해자 목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전열기용 전선 자국이 발견됐는데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리미에 자주 쓰이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11월 9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장 근처에서 무인 대여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쉽게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공자전거였어요. 그게 이 김철민의 주민번호로 11월 9일까지 대여가 돼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형사들은 동선으로 보나 반경으로 보나 살인 동기 측면에서 보나 현재로서는 이 김철민의 전 부인 화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바로 짚어냈어요. 자, 화선의 전 남편 이름은 김철민이었네요. 형사들은 바로 화선을 찾아갑니다. 실례합니다. 전 남편분인 김철민 씨께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잔인하게 살해당하셨어요. 경찰은 화선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의 표정을 면밀히 살피는데 화선은 그 어떠한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형사들은 가장 최근에 김철민을 만난 게 언제냐, 통화한 적은 없냐, 혹시 11월 9일에는 뭘 하셨냐 등등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요. 화선은 김철민과는 최근엔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11월 9일에는 퇴근하고 그냥 조카랑 같이 영화를 봤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애써 태연한 척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커피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데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예리한 형사 민범이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묻습니다. 손은 왜 그러세요? 화선은 며칠 전에 일을 하다가 좀 무리를 한 거라고 둘러대요. 그날 밤 석고가 공중전화로 화선에게 전화를 겁니다. 화선은 낮에 형사들이 다녀갔다. 석고 씨가 얘기해준 대로 대답했다. 하고 상황을 보고해요. 석고는 화선에게 영화표 어디다 두셨나요? 하고 묻는데요. 화선이 지갑에 뒀어요. 라고 하자 석고는 아니요. 영화 전단지를 반 접어서 그 사이에다 끼워두세요. 영화표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지갑에서 꺼내시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지시를 해요. 다음 날 형사들이 다시 화선과 유나를 찾아옵니다. 11월 9일에 영화 보셨다고 하셨죠? 그럼 혹시 영화 티켓 갖고 계십니까? 화선은 일부러 처음에는 지갑을 뒤지는 척 하다가 마치 지금 막 생각이 난 것처럼 종이를 모아뒀던 분리수거 쓰레기통에서 영화 전단지를 툭 꺼내와 이건 있는데 하며 형사들에게 내밀어요. 형사들이 영화 전단지를 손에 받아드는데 그 순간 그 사이에서 영화표가 툭 떨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영화 티켓을 확인한 후 화선의 집에서 나오는 형사 민범과 후배 형사. 하지만 민범은 아무래도 화선이 의심스럽습니다. 저 백화선 씨 손 있잖아. 그거 인대 늘어난 거거든. 피해자 김철민이 목에 난 상처 봤지? 그렇게 가느다란 전선줄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잡아당기면 당연히 손에 무리가 간단 말이야. 분리수거통에서 전단지 꺼내오고 그 안에 영화 티켓이 들어있었다? 그것도 뭔가 너무 완벽해. 그래서 이상해. 후배 형사에게 이렇게 말한 형사 민범은 혹시나 싶어서 이웃집 탐문도 시작해요. 화선의 옆집에는 석고가 살고 있죠. 석고네 집 배를 띵동 누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석고가 문을 여는데 실례합니다 라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형사 민범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니, 너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건 석고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야, 너 수학 천재 김석고 맞지? 알고 보니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두 사람. 형사 민범은 반가워하고 석고는 당황해요. 민범은 석고에게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네 옆집 여자가 강력한 용의자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줍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고등학생 시절 회상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운동을 좋아하던 민범, 그리고 수학에 미쳐있던 석고의 모습이 나와요. 그 시절 운동장에서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된 두 사람. 고등학생 석고는 민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어려운 법칙들이 많아.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한 그런 법칙들. 그런데 말이야, 아무도 못 푸는 문제를 만드는 거랑 그 문제를 푸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 이 형사 민범의 기억 속에 석구는 늘 뭔가 이렇게 어렵고 철학적이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던 그런 친구였죠. 한편 화선은 불안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범죄를 감춰주기로 한 석구가 갑자기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형사랑 어깨동무를 하고 아는 척을 하니까요. 석구는 오늘도 공중전화로 화선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화선 씨 놀라셨죠? 저 형사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지만 계산대로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형사들은 이번엔 영화관에 직접 가서 CCTV를 확인해보는 중이에요. 11월 9일 화선과 조카 유나는 과연 영화를 보러 직접 간 게 맞을까요? 후배 형사가 눈이 빠지도록 CCTV를 들여다보는데 벼랑간 그가 어?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조카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화선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후배 형사는 민범을 흘깃 쳐다보며 말합니다. 아이 선배님 이거 보세요. 둘이 그날 영화 본 거 확실하네요. 하지만 웬일인지 형사 민범은 아무래도 화선이 계속 범인인 것 같아요. 결국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화선. 하지만 석고는 화선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저 믿으시죠? 어차피 화선 씨는 거짓말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 마세요. 내일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하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 자수를 하란 소리도 아니고요. 다음 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러 간 화선. 손가락과 팔에 장비를 차고 전문 조사관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백화선 씨, 김철민 씨가 본인 가게로 찾아온 적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게에서 김철민과 만난 적 있습니까? 자, 김철민은 화선의 집으로 왔었죠? 가게로 온 건 아니에요. 화선은 자신 있게 아니요,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다음 질문. 11월 9일에 영화를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보셨습니까? 화선은 이번에도 네 하고 대답합니다. 모두 진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조사관이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럼 11월 9일에 김철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화선은 이번에도 아니요, 안 만났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표정이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표정이 아니고 실제로도 진실 반응만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선은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던 수사망에서 드디어 벗어난 화선과 그녀의 조카 유나. 두 사람은 옆집 남자 석고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두 사람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의 일상을 회복해가요. 석고 역시 여전히 매일 출근길에 화선이가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 들릅니다. 화선은 석고에게 더 정성 들인 특별한 도시락을 싸주고 목도리까지 선물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의 선물을 열어보는 석고. 그답지 않게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집니다. 선물 안에는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포스트잇에 화선의 손글씨로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대로 화선과 유나는 편하게 발 뻗고 그냥 살 수 있는 걸까요? 이들과 석고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석고의 계획은 여기서 끝인 걸까요? 자, 이제 영화가 점점 후반부로 접어들어가면서 서서히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화선에게 어느 날 웬 남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태우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의도 바르고 귀티가 나는 그런 남자였죠. 화선 씨 소식 전해 들었어. 전 남편 죽었다며 그 일로 형사들까지 찾아오고 너무 힘들었지.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꼭 얘기해. 자, 이 태우라는 남자는 누굴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신 두 사람. 때마침 비가 내리고 태우는 화선을 차에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석고가 보게 돼요. 그날 늦은 밤 화선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석고가 공중전화에서 건 전화였어요. 아까 같이 오신 분 누구죠? 석고의 질문에 화선은 예전에 일할 때 제가 도움을 좀 받았었던 그런 분이에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라서 차만 잠깐 마신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석고는 화선 주변에 얼쩡거리는 태우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석고. 그런데 집 앞에서 형사 민범을 만납니다. 야, 김석고, 비 오는데 어디 가냐? 참고로 민범은 지금 석고를 전혀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갑기만 할 뿐입니다. 그는 석고네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술도 한잔하고 그날 밤 석고네 집에서 자게 돼요. 다음 날 석고의 집에서 눈을 뜨는 민범. 아무 생각 없이 석고의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석고가 고등학생 때부터 소중하게 끼고 다니던 책을 그의 책상에서 발견합니다. 와, 이 자식 이 책을 아직도 보네. 민범은 그 책을 툭 펼쳐보는데 그 안에 소중하게 붙어있는 고양이 모양의 메모지 한 장이 있었어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화선이 준 쪽지였죠? 하지만 민범은 이게 누가 준 쪽지인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형사 민범은 출근 준비를 마친 석고를 따라 함께 집을 나섰어요. 석고가 늘 지나다니는 굴다리도 함께 걷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노숙자들도 봅니다. 그리고는 곧 화선의 도시락집에 도착해요. 화선은 형사 민범을 보자마자 흠칫합니다.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은 형사 아니고요. 그냥 친구 따라 도시락 사러 온 거예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는 민범. 그때 그의 눈에 계산대 옆에 놓여있는 고양이 모양의 메모지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아까 석고의 책 안에서 발견했던 그 메모지와 같은 모양이죠. 연신 미소를 짓고 있던 민범의 눈이 번쩍하고 날카롭게 빛나는데 그날 밤 태우라는 남자가 또다시 화선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태우는 오늘도 화선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태우를 만나고 오는 길에 화선은 또 석고랑 마주쳐요. 무슨 이유에선지 화선이 써준 쪽지와 목도리를 불에 태워버린 석고는 화선을 집요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합니다. 늦으셨네요. 제가 그 집 고지서를 좀 봤는데요. 지난달보다 수도 요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화선은 당황합니다. 석고가 계속 말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밤에 물 새는 소리가 좀 들리던데 혹시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가서 고쳐드릴까요? 화선은 전 남편의 집착이 지긋지긋해서 도망 나온 여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를 도와준 은인이었던 석고가 또 자기한테 집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겁을 합니다. 고지서는 몰래 또 왜 보나 싶었겠죠. 화선은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얼른 뒤돌아서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녀의 등 뒤에다 대고 석고는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근데 옷이 오늘 좀 야하시네요. 화장도 좀 진한 것 같고. 석고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형사 민범이 석고가 일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옵니다. 석고야, 내가 행정실 가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너 11월 10일 오전에 수업 쉬고 오후부터 학교에 나왔다더라. 왜 그랬어? 다짜고짜 찾아와서 취조하듯 묻는 친구 민범이 불편한 석고. 그는 감기 하고 짧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는데요. 민범은 날카로운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로? 감기라고? 근데 그 전날 9일에도 쉬었다던데. 행정직원 말이 김석고 선생이 이렇게 이틀 연속 쉰 적이 여지껏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 너같이 정확한 놈이 겨우 감기 정도로 학교를 안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혹시 병원은 갔었냐? 기록 있어? 민범은 석고의 병원 기록이라도 당장 뒤져볼 기세인데요. 석고는 인상을 확 쓰면서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은 거냐? 민범은 오래전 이들끼리 했던 이야기를 다시 석고에게 되돌려줘요. 석고야, 너 이 질문 기억나냐? 갑자기 너한테 묻고 싶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 문제를 푸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날카로운 듯 아리송한 듯 이 질문만 남기고 떠나간 형사 민범. 그는 혼자서 나름대로 세운 가설을 확인해보기 위해 두 가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관 주인한테 가서 102호에서 묵었던 피해자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있었냐 하고 물어요. 여관 주인은 생각해보니까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만 한 적이 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석고가 늘 지나다니던 그 굴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그 소굴을 한번 가서 봐요. 이것저것 찬찬히 둘러보고
머릿속에서 뭔가 정리를 마친 민범. 그는 다시 석고를 불러냅니다. 석고야, 나는 지금까지 백화선 씨 알리바이만 연락에 팠다? 근데 이 사건은 그 알리바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시체가 문제였던 거더라. 나는 내 생각이 틀렸으면 한다, 친구야. 자, 이렇게 말하는 형사 민범. 그는 설마 모든 걸 다 눈치챈 걸까요? 근데 이 와중에 석고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화선의 스토커처럼 굴면서 화선에게 관심을 표하는 태우를 무자비하게 공격까지 해요. 이 일로 경찰에 잡혀간 석고. 그리고 그는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놈을 처음 본 건 11월 9일입니다. 김철민,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집 앞에서 얼쩡거리더라고요. 보자마자 화선 씨 전 남편이라는 거 알아봤죠. 전 화선 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거든요. 석고는 자신이 화선을 짝사랑하고 그녀에게 집착해서 그녀의 전 남편을 죽인 거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들이 석고의 집에 들이닥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의 집 벽에는 옆집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치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고는 경찰들 앞에서 막 울부짖어요. 내가 전 남편까지 죽여줬는데 그녀는 어떻게 딴 남자를 만난답니까? 내가 그녀를 먼저 죽였어야 됐는데. 자, 이제부터 석고의 진짜 계획이 밝혀집니다. 석고는 생각보다 화선을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매일 절망과 우울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에게 옆집으로 이사온 화선과 유나는 희망 그 자체였죠. 밝은 얼굴로 매번 먼저 인사도 건네주고 말도 걸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화선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석고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의 스케일이 너무도 큽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석고가 어떻게 한 거냐면 경찰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일단 피해자를 바꿔치기 합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그리고 진성여관 102호에서 묵었던 사람. 그건 화선의 전 남편 김철민이 아니에요. 석고가 굴다리를 지나면서 늘 지켜봐왔던 한 노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석고는 화선의 살인을 감춰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살인을 직접 저지른 거죠. 그 노숙자를 죽인 거예요. 이 석고의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는 김철민의 시신은 아주 강속 깊이 갖고 내려가서 꽁꽁 감춰뒀고 일부러 노숙자의 시신을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해서 버려둔 거예요. 김철민인 것처럼 꾸며서. 그리고 공공자전거 이용 시각 등을 이용해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을 11월 9일로 세팅해둡니다. 근데 실제로 김철민이 죽은 날은 11월 8일이에요. 이 때문에 화선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질문들을 다시 잘 떠올려보면 11월 9일에 남편을 만났나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9일에는 안 만났으니까 아니요 라고 말해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모든 증거들을 조작해서 피해자 사망 날짜를 9일로 세팅해둔 후에 일부러 화선과 유나를 9일에 영화관으로 보냈던 거였습니다. 석고가 정말로 완벽하게 속이고자 했던 사람은 경찰보다도 오히려 화선이었어요. 석고는 그래서 일부러 화선에게 스토커 짓도 한 거였죠. 이제는 화선이 진실을 알았다 해도 자백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석고가 진짜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화선이 자백을 한다고 해서 석고의 범죄가 없던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선이 자백을 하면 화선도 감옥에 가고 석고도 그냥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가슴 아프지만 조카 유나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는 입을 다무는 게 여러모로 낫죠. 석고도 진심으로 화선이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희생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영화는 석고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가는 모습과 뒤늦게 그의 진짜 계획을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화선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나요. 오늘의 영화는 용의자 X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화 스토리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오늘 중간에 진행하는데 우리 애교가 앞으로 좀 지나다녀가지고 고양이의 난입이 좀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 X 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이 원작이잖아요. 혹시 그 책 직접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스릴러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하고 내용의 차이가 있는 점,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점 알고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재밌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영화는 100% 스릴러라기보다는 조금
좀 로맨스에 가깝지 않나? 물론 스릴러 장르의 성격이 더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도 저렇게까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던 자기의 삶에 많은 것들을 불어넣어준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 석고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